제 아내의 불륜을 확인한 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우연히 눈치챈 게 아니라 몇 주 전부터 조용히 증거를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왜 제가 그 선택을 했는지 단번에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유리 성벽 같은 것인지 아시나요? 제 이름은 강진우 자산운용사의 대표로 매일 수천억의 숫자를 다루며 살아왔습니다. 제 아내 윤서희는 청담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며 사교계의 꽃으로 불리는 여자였지요. 우리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한강 조망의 펜트하우스에서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부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완벽한 성체의 첫 번째 균열이 간 것은 지독하게 비가 내리던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눅눅한 기운이 거실 소파까지 스며들고 있었지요. 아내는 요즘 들어 부쩍 갤러리 개관 준비가 바쁘다며 자정이 다 되어서야 귀가하곤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구두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피곤하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곧장 욕실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평소 쓰던 명품 향수 냄새 대신 아주 낯설고 매캐한 우디 향의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흡연자인 아내의 옷깃에 다른 남자의 향기가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제 뇌는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재 의자에 깊숙이 앉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서류를 넘길 뿐이었습니다. 욕실에서는 샤워기 물소리가 세차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만 벌써 세 번째 샤워였습니다. 결벽증과는 거리가 먼 서희가 이토록 물속으로 자신을 밀어넣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자신의 피부에 남겨진 낯선 남자의 흔적을 그 뜨거운 물로 씻어내고 싶은 것이지요. 저는 눈을 감고 아내의 웃음소리와 샤워 소리를 번갈아 들으며 기묘한 소름을 느꼈습니다. 그때 거실 바닥에 무심코 던져진 아내의 클러치 백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지퍼도 제대로 잠기지 않은 가방에서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립스틱과 명함들을 정리해주려 몸을 숙였습니다. 화장대 구석에서 낯선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영어로 적힌 이름. 화장품이라기엔 묘하게 이질적인 그 병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용물은 이미 절반 넘게 비어 있었고 뚜껑 주변에는 미처 닦아내지 못한 미끈거리는 액체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병에 적힌 이름을 검색창에 한 글자씩 입력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뜬 검색 결과는 제 심장을 그대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러브젤이었습니다. 남녀가 서로의 몸을 탐할 때 그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윤활제였습니다. 비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런 물건을 본 적도 사용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내 역시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제게 이런 것을 요구하거나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물건이 아내의 소지품 깊숙한 곳에서 절반이나 비워진 채 숨겨져 있었을까요?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없는 시간, 제가 없는 장소에서 아내는 다른 남자의 몸에 이 액체를 직접 발라주며 환희에 젖었을 것입니다. 이미 사라진 저 액체의 양만큼 제가 평생 쌓아온 아내에 대한 믿음도 처참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던 제 직관은 이미 저에게 결론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쌓아온 저 성벽은
이미 다른 놈의 발 아래 무너졌어.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아내의 서재에 놓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안에 철저했던 아내였지만 부부용 클라우드 계정이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숨겨진 폴더들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의 폴더 안에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난도질 당했습니다. 그 안에는 젊고 근육질인 테니스 코치 한준과 아내가 나눈 수천 개의 은밀한 메시지와 영상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준 씨, 오늘 레슨 끝나고 그 펜트하우스에서 봐요. 당신이 좋아하는 그 오일 챙겼으니까. 남편은 바보같이 또 출장 간 줄 알아. 밤새 당신이랑만 있을래. 아내의 답장 밑으로 이어지는 노골적인 사진들은 제가 알던 서희가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품에 안겨 저를 지루한 돈줄이라 비웃으며 깔깔거리는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15년의 세월, 제가 그녀를 위해 바친 청춘과 수백억의 자산이 단 몇 마디의 조롱으로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이제 비웃음 소리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분노로 미쳐버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은 소름 끼칠 정도로 투명해졌습니다. 저는 서재 구석에 보관해 두었던 산업용 특수 접착제 상자를 열었습니다. 해외 정밀 기계를 수리할 때 사용하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결합력을 가진 특수 수지였지요. 한번 붙으면 특수 용매 없이는 강철조차 떼어낼 수 없는 무서운 물건입니다. 저는 주사기를 이용해 아내의 은색 튜브 속에 든 액체를 소리 없이 모두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복수의 집념을 담은 강력 접착제를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고가의 윤활제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두 사람의 육체를 영원히 하나로 묶어버릴 올가미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튜브를 원래 있던 가방 속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잠시 후 샤워를 마친 서희가 가운만 걸친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옆으로 다가와 향긋한 홍차 한 잔을 내밀며 내일 출장 잘 다녀오라고 속삭이더군요. 그 차 안에는 분명 제가 깊은 잠에 들기를 바라는 고농축수면 유도 성분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마워 서희야, 역시 당신밖에 없어. 이 차 마시고 푹 자야겠네. 서희는 제 칭찬에 수줍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그녀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차를 마시는 척하며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서희는 제가 잠들었다고 판단했는지 서둘러 침실로 들어가 외출 준비를 시작하더군요. 그녀는 평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붉은색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향수를 뿌리는 그녀의 뒷모습은 참으로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추악함을 알기에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 15분, 현관문 도어록이 잠기는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저는 즉시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주차장이 아닌 비상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향했습니다. 테니스 코치 한준이 살고 있는 우리 집 바로 위층인 1902호 펜트하우스로 말이지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기 위해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미리 거실벽에 설치해 두었던 고성능 지향성 마이크의 볼륨을 높였습니다. 벽을 타고 전해지는 진동과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적나라한 대화는 지옥의 소음이었습니다. 기다렸어, 서희 씨. 오늘 그 오일 가져온 거 맞지? 지난번보다 더 뜨겁게 보내고 싶은데. 한준의 들뜬 목소리에 아내는 유염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자기를 위해 내가 특별히 아껴둔 거야. 오늘은 아무도 방해 안 할 거야.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 제가 가장 아끼는 빈티지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이제 곧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이 영원히 결합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둘이 한 몸이 되리라는 말씀을 제가 직접 실현해주는 셈이지요. 와인 잔을 흔들며 저는 초침이 흐르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1902호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는 이제 곧 비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가장 정점에 달했을 때 카르마의 도끼날은 가장 깊숙이 박히는 법이니까요.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희야, 당신이 꿈꾸던 그 불꽃 같은 사랑을 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로 만들어줄게. 시계의 분침이 운명의 시각을 가리키는 순간 1902호의 정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몸을 기대고 제 손목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일정한 리듬 속에서 제 아내 서희와 그녀의 연인 한준의 비명은 더욱 선명하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안 떨어지냐고. 한준의 목소리는 이제 평소에 그 자신감 넘치던 톤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육체가 낯선 이물질에 의해 타인과 영구적으로 결합되고 있다는 공포를 생전 처음 느껴봤을 겁니다. 서희 역시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럴수록 강력 접착제는 인체의 수분과 결합하여 강철보다 단단한 결속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수 수지는 단 1분의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의 해부학적 구조를 하나로 묶어버렸을 테니까요. 그들은 아마 방 안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겁니다. 싱크대에서 물을 퍼붓고 욕실에서 비누를 가져오고 심지어 식용유까지 들이부으며 필사적으로 서로를 떼어놓으려 했겠지요. 하지만 공업용 접착제는 설계된 목적 그대로 두 표면 사이에 결코 끊어지지 않는 운명의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구역질 나고도 우스꽝스러운지 저는 복도에서 시가를 태우며 그들의 절규를 감상했습니다. 복수란 참으로 기묘한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약 40분간의 처절한 몸부림 끝에 그들은 결국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고통과 당혹감으로 가득 찬 한준의 목소리가 도청 마이크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119에 전화해야 해. 이거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서희는 안 된다며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세련된 갤러리 관장이 나체로 다른 남자와 붙어서 실려나가는 그 굴욕을 견딜 수 없었겠지요. 하지만 환부의 통증은 자존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입니다. 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119에 신고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자리를 떴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마주치는 것은 제 계획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통해 조용히 18층 저희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외시경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우리 집 외시경은 복도 전체를 훤히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관찰창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료 시청보다 그 어떤 리얼리티 쇼보다 더 가치 있는 장면이 될 것이었습니다. 약 10분 후 건물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딩동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고
무거운 장비를 든 구급대원들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남녀가 붙어 있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들은 의료 종사자 특유의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1902호 안에서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말문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사랑의 도피처가 아니라 기괴한 인체 실험장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선생님들,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면 피부가 다 뜯겨나갑니다. 구급대원의 차가운 경고가 들려왔습니다. 한주는 필사적으로 사고였다고, 사용하던 윤활제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비굴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원의 진단은 단호했습니다. 이건 윤활제가 아닙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누군가 작정하고 내용물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희의 머릿속에 제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믿고 싶었을까요? 문제는 그들을 이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뗄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있었기에 큰 들것 하나에 함께 실려야 했습니다. 사생활을 걱정하며 애원하는 서희의 목소리는 구급대원들의 단호한 조치에 묻혔습니다. 지금 사생활이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괴사라는 무시무시한 단어 앞에 서희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시경을 통해 시트로 덮인 커다란 무언가가 들것에 실려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시트 밖으로 기괴하게 꼬여 있는 두 쌍의 다리. 그것은 마치 지옥의 형벌을 받는 악마들의 형상처럼 보였습니다. 그 뒤를 소란에 잠에서 깬 이웃들이 따랐습니다. 1901호 박 아주머니는 일찌감치 휴대폰을 꺼내 이 전무후무한 현장을 4K 화질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단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 모든 커뮤니티를 뒤흔드는 전설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실려 내려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차갑게 웃으며 잔을 비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 드디어 현관문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실에서의 9시간은 아마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치욕스러운 시간이었겠지요. 문이 천천히 열리고 나타난 서희의 몰골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머리는 엉망이었고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턱 끝까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압권이었습니다. 환부의 통증 때문에 다리를 벌린 채 어기적거리는 그 모습은 마치 중세의 고문을 당한 죄수 같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으로 신문을 보는 척하며 아주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희야,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서희는 현관에서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인처럼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갤러리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뻔한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허리를 삐끗해서 응급실에 다녀왔다는 그녀의 창의력에 저는 마음속으로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제 겨우 1단계가 끝났을 뿐입니다. 그녀가 침실로 도망치려 할 때 현관문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테니스 코치 한준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던 그 남자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가랑이 부위의 고통을 참지 못해 허리를 굽힌 처량한 산에만 서 있더군요. 진우 씨, 서희 씨랑 업무상 논의할 게 좀 있어서 들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굴욕으로 갈갈이 찢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 마침 잘 오셨네요. 두 분 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제가 기운 차리실 만한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앉는 것조차 고역인 듯 엉덩이를 반만 걸치고 앉은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미리 계획했던 메뉴들을 차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캡사이신 원액으로 범벅을 한 극강의 매운 숯불고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청양고추 20개를 갈아 넣은 마늘 새우 요리였지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화산의 열기라 불리는 특제 똠얌꿍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요리에 고스트 페퍼 가루를 보이지 않게 듬뿍 뿌려두었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몸 안의 모든 감각을 깨우고 상처 부위에 불을 지를 무기였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 보여서 매콤한 걸 준비했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두 사람의 접시에 요리를 가득 덜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첫 입을 떼는 순간 저는 메가 먹잇감을 관찰하듯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지켜보았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지요. 어젯밤 접착제와 씨름하며 난도질당한 그들의 예민한 부위에 이제 진짜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주는 숨을 헐떡이며 물을 찾았지만 저는 미리 물병을 치워두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더 드셔야죠. 기운을 차리셔야 내일 갤러리 개관식도 잘 치르실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더없이 상냥했지만 제 눈빛은 이미 그들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서 벌어진 그 뜨겁고도 기괴한 보양식 파티는 아내 서희와 테니스 코치 한준에게 지옥의 전주곡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입안을 난도질하는 매운맛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열기가 혈관을 타고 내려가 어젯밤의 상처 부위를 사정없이 자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지요. 서희는 결국 화장실로 달려갔고 한주는 소파에 쓰러져 밭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처절한 뒷모습을 보며 아주 우아하게 남은 와인을 비워냈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이토록 미각과 촉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종합예술이라는 것을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서희의 얼굴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벽을 짚으며 겨우 침실로 향하더군요.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속이 너무 안 좋으니 좀 쉬어야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한준 역시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어기적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며칠 전 제 아내와 호텔방을 예약하던 그 기고만장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떠난 자리를 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약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집 약장 안에는 아내가 평소 피부 진정을 위해 아껴 쓰던 고가의 하얀색 회복 연고 튜브가 있었습니다. 수술이나 자극받은 부위를 순식간에 진정시켜주는 마법 같은 물건이었지요. 저는 조용히 그 튜브의 뚜껑을 열고 내용물을 전부 싱크대에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제가 미리 준비해둔 특수 용액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관절염 통증 치료에 쓰이는 강력 히팅 크림과 순도 99%의 캡사이신 오일을 배합한 저만의 지옥 연고였습니다. 이 크림은 원래 연고와 색깔도 질감도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닿는 순간 그것은 진정이 아니라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불태우는 네이팜탄으로 변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튜브를 원래 자리에 놓아두고 평온하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고통 섞인 신음소리를 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서희야, 내일은 갤러리 개관식이잖아. 푹 자야 당신이 가장 주인공처럼 빛나지. 그 가식적인 위로에 서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새벽 6시쯤 죽은 사람도 깨울 만한 원초적인 비명이 욕실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방금 자신의 하루가 지옥으로 변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자의 절규였습니다. 저는 이미 깨어 있었지만 정확히 10초를 기다렸습니다. 캡사이신 성분이 그녀의 가장 민감한 신경조직 깊숙이 침투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저는 당황한 연기를 하며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서희야, 무슨 일이야? 문 좀 열어봐. 자물쇠가 딸깍하고 열리자 지옥에서 탈출하려는 죄수처럼 처절한 아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싱크대에 몸을 구부린 채 자신에게 물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캡사이신은 유성 성분이라 물이 닿으면 오히려 더 넓고 깊게 퍼질 뿐입니다. 기름불에 정원 호수로 물을 뿌리는 격이었지요. 타는 것 같아. 제발 어떻게 좀 해줘. 진우 씨, 나 죽을 것 같아. 그녀의 발밑에는 제가 개조한 연고 튜브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검사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당신이 항상 쓰는 브랜드 아니야? 이상하네. 제조법이 바뀌었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지난 건가? 고통은 이제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완전히 앗아갔습니다. 어제 이송되었던 그 응급실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며 버티던 그녀였지만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열기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지요. 저는 그녀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로 고통의 대서사시였습니다. 도로 위의 작은 요철 하나에도 그녀는 자지러지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10시간 만에 다시 찾은 응급실은 우리를 단골 고객처럼 맞아주었습니다. 어제의 그 김 원장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제 경악을 넘어 학문적 호기심마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를 진찰하던 원장님의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염증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화학적 화상이에요. 어떤 독한 물질에 노출된 것 같습니다. 서희는 혼란에 빠졌지만 저는 헌신적인 남편의 표정으로 원장님께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 아내를 살려달라고. 그녀가 내일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이지요. 원장님의 진단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어제의 조직 손상에 오늘 입은 화학적 화상이 겹쳐서 피부 괴사가 우려됩니다. 당장 긴급 처치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서희의 목소리는 힘없이 꺾여버렸습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내일 갤러리 개관식에는 꼭 가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가식의 성벽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서희야. 내가 당신 대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둘게. 당신은 그냥 몸만 오면 돼. 병원에서 겨우 통증 수치를 낮춘 뒤 개관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희는 걷기조차 힘든 몸을 이끌고 고용량의 진통제를 삼킨 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실크 드레스로 환부의 상처를 가리고 두꺼운 화장으로 창백한 안색을 덮었습니다.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 유명 예술가들이 대거 참석한 갤러리는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테니스 레슨을 핑계로 초대받은 한준이 세련된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을 때 저는 무대 뒤 컨트롤룸으로 향했습니다. 개관식의 하이라이트는 갤러리의 역사를 담은 홍보 영상 상영이었습니다. 장내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수백 명의 하객 시선이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서희는 우아한 목소리로 저의 꿈과 열정이 담긴 영상을 함께 감상해 주세요라며 마이크를 내려놓았지요. 하지만 스크린에 뜬 것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 시트에 덮인 기괴한 덩어리가 구급대원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 나가는 사케이 고화질 영상이었습니다. 장내에는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클라우드에서 추출한 한중과의 적나라한 대화 기록들이 자막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바보같이 또 출장 간 줄 알아. 밤새 당신이랑만 있을래. 그 꼭 챙겨와. 당신이랑 할 때 그게 제일 좋으니까. 아내의 음성 변조되지 않은 생생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갤러리 구석구석을 난도질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곧 경악과 혐오의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서희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스크린을 가리며 영상을 꺼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제가 이미 제어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한 뒤였지요. 저는 유유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수백 개의 휴대폰 카메라가 이제 저와 서희를 향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아주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상에 약간의 배달 사고가 있었네요. 하지만 방금 보신 것이야말로 이 갤러리가 탄생하게 된 진짜 배경입니다. 저는 서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기 계신 한준 코치가 온몸으로 빚어낸 예술 작품이죠. 어떤가요? 참으로 끈적하고 뜨거운 예술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한준에게 쏠렸고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듯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입구에 보안 요원들을 배치해둔 상태였습니다. 서희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 아래로 다시 고통이 시작되었는지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의 개관식은 갤러리 탄생의 축제가 아니라 한 여자의 인격이 사회적으로 살해당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매체가 이 사건을 다룰 것이고 그녀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사교계에서의 명성은 제가 되어 날아갈 것입니다. 복수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가장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저 역시 심장의 일부분이 타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질렀던 기만과 조롱에 비하면 제가 준비한 이 쇼는 너무나 정직한 결과였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단계, 그녀의 법적 파멸과 상간남의 몰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갤러리 개관식에서 벌어진 그 참혹한 소동 이후 아내 서희는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사회적 매장이라는 정신적 충격에 수술 부위에 심각한 염증까지 겹쳐 그녀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지요. 화려한 드레스는 찢겨나갔고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우아함은 병원 소독약 냄새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아주 정갈하게 다림질된 수트 차림으로 아내의 병실인 502호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아내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길 원했던 갤러리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단 서희가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사흘 사이에 그녀의 육체는 15년은 더 늙어버린 듯 수척해져 있었지요. 제가 들어오는 구두 소리에 그녀는 몸을 떨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그녀의 사과는 너무나 늦었고 너무나 가벼웠으며 무엇보다 역겨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재에서 준비해온 두툼한 마닐라 폴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동식 테이블 위에 소리 없이
하지만 묵직하게 내려놓았지요. 서명해, 이혼 서류야. 제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기계처럼 차갑게 병실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서인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손길이 닿기도 전에 혐오스럽다는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 펜트하우스, 갤러리, 그리고 당신 명의의 예금까지 전부 내 명의로 귀속될 거야. 제 말에 서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이 집안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이것뿐이냐며 저를 원망하더군요. 헌신이라니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저를 지루한 돈줄이라 비웃으며 제 돈을 빼돌린 것이 그녀가 말하는 헌신이었을까요? 저는 폴더 안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그녀의 창백한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3년간 갤러리 공금을 교묘하게 세탁해 온 상세 내역서였습니다. 그녀는 테니스 코치 한준의 도박 빚을 갚아주고 자신의 사치스러운 명품 쇼핑을 위해 수십억 원을 횡령해 왔더군요. 이건 단순한 이혼 서류가 아니야. 당신이 교도소에서 수십 년을 썩게 만들 증거물들이지. 제 말에 서희의 통곡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후회가 아니라 본능적인 생존의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깊숙이 앉아 다리를 꼬고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이용했던 그 비밀 불륜 네트워크, 더 시크릿에 대해서도 전부 조사가 끝났어.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며 초점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바람인 줄 알았던 그녀의 일탈은 사실 조직적인 범죄의 일부였습니다. 상류층 부인들을 유혹해 은밀한 파티를 열고 그곳에서 마약과 도박 자금을 유통하는 거대 카르텔이었지요. 아내는 그 조직의 핵심 멤버로서 제 갤러리를 자금 세탁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최 형사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서희는 이혼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수사관들과 함께 수갑을 찬 한준이 끌려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는 폭행과 사기, 그리고 마약 투약 혐의로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습니다. 한준은 병실에 누워있는 서희를 보자마자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미친년아, 내가 다 시킨 거잖아. 접착제 사건도 횡령도 전부 내가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내가 다 불었어. 사랑을 속삭이던 상간남의 입에서 나온 것은 추악한 배신과 생존을 위한 발버둥뿐이었습니다. 서희 역시 지지 않고 한준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발악했습니다. 서로의 육체가 하나가 되었던 그 끈적한 욕망은 이제 서로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을 지켜보며 아주 천천히 잔에 든 물을 마셨습니다. 악인들이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처참하게 무너지는 광경은 그 어떤 오페라보다 흥미진진하더군요. 두 사람 감옥에서 제외하면 참 반갑겠네. 비록 방은 따로 쓰겠지만 서로의 원망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될 거야. 제 조롱 섞인 말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서희에게 만년필을 건네며 마지막으로 냉혹한 통보를 날렸습니다. 지금 서명하면 형사소송에서 약간의 선처를 고려해보지. 하지만 끝까지 거부한다면 당신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서희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한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정갈한 글씨체가 이제는 자신의 파멸을 확정짓는 서명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병실에는 제가 머물 이유가 단 1초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병실을 나오며 저는 복도에 대기 중이던 최 형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제 삶을 되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최 형사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 어깨를 묵직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고생 많았다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 한구석을 툭 건드렸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 안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배신자들이니까요. 저는 병원 로비를 걸어 나오며 눈부신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저를 억눌러 왔던 가식과 기만의 무거운 외투를 드디어 벗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제 삶의 일부분이 도련해지는 고통을 겪었지만 치명적인 종양을 제거한 뒤의 홀가분함이 저를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자산 동결 절차를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희가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갤러리는 매각하여 그 수익금을 전액사회에 환원할 계획입니다. 그녀의 흔적이 남은 그 어떤 것도 제 깨끗한 삶 속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차 안의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 소리가 마치 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행진곡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들이 철창 안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며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 말입니다. 복수란 참으로 긴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었지만 그 끝에 찾아온 평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기만이 없는 세상에서 오로지 저만을 위한 태양이 다시 떠오를 테니까요. 인터넷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말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잔인한 성경 구절과도 같습니다. 그 말은 특히나 당신의 불륜 상대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기괴하고 굴욕적인 자세로 구급차에 실려 나갔을 때 당신의 영혼을 평생 뒤쫓는 낙인이 됩니다. 우리 아파트의 박 아주머니가 촬영한 그 4K 화질의 영상은 이미 전설의 접착제 커플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전 세계적인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았고 사람들은 영상 속 주인공들의 얼굴을 대조하며 그들의 화려했던 과거를 조롱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세련된 갤러리 관장이었던 서희와 인플루언서 테니스 코치 한준의 얼굴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한준은 테니스계에서 영구 제명된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그에게 고가의 레슨을 받으며 선을 넘었던 수많은 유부녀의 남편들로부터 소송 폭탄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자취를 감추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매일 밤 모자를 눌러쓰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화려한 턱시도를 입고 사교계를 누비던 그의 인생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욕망과 강력 접착제 한 통에 완전히 녹아내려 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진짜 처절한 파멸은 제 아내였던 서희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횡령과 사기, 그리고 마약 투약 방조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한때 그녀의 갤러리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섰던 사교계의 거물들은 이제 그녀의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릴 때마다 자신들의 이름이 언급될까봐 전전긍긍하며 그녀를 철저히 지워나갔습니다. 서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공을 들였던 갤러리는 압류되어 경매에 넘겨졌고 그 수익금은 그녀가 가로챘던 공금을 변제하는 데 전액 사용되었습니다. 그녀의 육체에 남겨진 후유증은 감옥 안에서도 그녀를 괴롭히는 가장 잔인한 교도관이 되었습니다. 강력 접착제와 캡사이신 오일이 남긴 화학적 화상은 신체적인 기능만 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감방 안에서 거울 속에 비친 초췌하고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대가를 육체적인 통증으로 실감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아물지 않는 카르마가 새겨넣은 영원한 문신과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최종 선고 날이 밝았습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서인은 불과 몇 달 전에 우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영혼이 빠져나간 나무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포승줄에 묶인 한준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 내내 서로의 탓을 하며 추악한 배신극의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저 여자가 시킨 일입니다. 저는 그저 유혹에 빠진 피해자일 뿐이에요. 라고 울부짖는 한준의 모습에 서인은 헛웃음을 터뜨리더군요. 한 몸처럼 붙어있던 그들의 욕망은 이제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광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엄중하고도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으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굴욕과 경제적 타격을 안겨주었다. 최종 선고는 서희에게 징역 3년, 한준에게는 징역 4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제가 15년 동안 사랑하고 아꼈던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린 한 어리석은 인간의 비참한 종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법원 건물을 나오며 눈부신 햇살 아래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제 심장을 짓눌러 왔던 배신의 무게와 분노의 도끼들이 비로소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희의 흔적이 남아있던 펜트하우스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고가의 수입 가구들도 향수 냄새가 배어있던 옷가지들도 모두 처분하거나 기부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오직 저만의 정갈하고 평화로운 공기만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 식탁에 앉아 아주 오래된 빈티지 위스키 한 잔을 따랐습니다. 거짓말과 기만, 조롱이 사라진 이 공간은 비로소 진정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가슴을 졸일 필요도 없고 아내의 가방을 의심스럽게 쳐다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기만이 없는 세상에서 마시는 술 한 잔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달콤하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암세포를 완벽하게 제거한 환자가 느끼는 생동감이 이런 것이겠지요. 최 형사님에게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항소를 포기하고 복역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차가운 철창 안에서 서로를 저주하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즐겼던 그 짧고 추잡한 쾌락이 인생 전체를 파멸시킨 것에 대해 매일 밤 벽을 긁으며 후회하겠지요. 그들이 감옥에서 나올 때쯤 세상은 그들을 완전히 잊겠지만 그들의 이름 앞에는 영원히 접착제 불륜남녀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묻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를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린 것에 대해 일말의 가책은 없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그저 그녀가 직접 선택한 그 불결한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거울을 들어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라고요. 복수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저지른 악업이 스스로를 집어삼킨 것일 뿐이지요. 저는 그저 그 과정이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설계했을 뿐입니다. 이제 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배신에 묶여 자신을 갉아먹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기에 저는 더 단단한 저만의 성체를 다시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마음 한구석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겠지만 그 흉터는 제가 죽음과 같은 기만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 된 기분이 듭니다. 저의 긴 복수극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믿음이 추악한 기만으로 돌아왔을 때 침묵하지 마십시오. 정의는 결코 멀리 있지 않으며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자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을 저는 제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잔을 비우고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평화는 마침내 제 것이 되었습니다.